한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본을 국내 정치로 끌어들인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봐도 반일 감정이 극심한 집단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3월 대전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망언을 합니다. 나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를 야밤에 습격해 강제로 해산시킨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위가 잘됐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런 망언이 계속되고 있기에 한국당이 극우 반민족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정치와 과거사를 구분 못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도 제대로 알면 저런 소리를 안 하는데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좌파운동권 역사관을 뇌를 거치지 않고 뱉어냅니다. 이런 자들이 민주당에 들어 앉아 있으니 제2의 IMF가 터질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경제 위기의 원흉은 반일 문재인과 반일 더불어민주당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 포괄적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민사소송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한일 기본조약을 무시하고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보상을 했습니다. 1971년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1974년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청구권 보상금을 1화 1인당 30원을 환산하여 지급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사망자에게 1인당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또한 개인 청구권이 한일 기본조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8월 14일 외교통상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 행사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피해자 보상을 해주고 싶으면 반일 정신으로 일본에게 돈을 뜯어서 보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차원에서 보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구권 자금은 한국 정부가 국가 산업화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은 나라는 아시아 5개국입니다.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이었습니다. 5개 나라 중 가장 잘 사용한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차관 3억 달러 총 8억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외화 보유액이 2, 3억 달러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큰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은 포항제철 등 기간산업과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 간접자본 신설 확충에 사용됐습니다.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상수도 확장, 한강철교 복구, 용동화력발전소 건설, 철도 건설 개설 등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원자재까지 포함하면 전체 청구권 자금의 절반 이상이 포항제철에 투자됩니다. 제철이 산업의 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항제철 짓는데 일본의 도움이 가장 컸으며 포항제철에 들어간 기술과 자재는 대부분이 일본 기술과 자재였습니다. 그로 인해 자동차, 조선, 중화학공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보상을 해주고 싶으면 일본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관리하는 도로공사로부터 보상을 하면 됩니다. 이 나라는 심각하게 종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서양 선진 국가만 가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일본 아니면 중국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 국가이며 자유진영 국가입니다. 반일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그 길을 해야 합니다. 북한, 중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보상도 많이 해주고 제철 기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천황까지 사과를 수십 번이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워하고 북한은 좋아합니다. 불바다 만들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미사일까지 쏘면서 협박을 하는데 일본만 미워하고 북한은 좋아합니다. 북한은 사과한 적이 없는 괴뢰 집단인데 말이죠. 너무 비정상입니다. 문재인의 꼴통 같은 반일 정책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스스로 무덤 파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본인 입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형 자동차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산업은 일본과 거리를 둬서는 안 되는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반도체 세정에 불화수소를 사용하는데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화학공장을 세우려고 하지만 민주당 하수인 환경단체가 반대하여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관계 파탄, 미국 관계 파탄, 그리고 환경단체를 더욱 지원해서 기업의 혁신을 막는 강력한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 수가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에서 2018년 민간단체별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 미세먼지에 침묵하고 서울, 인천 붉은 수돗물이 나와도 침묵을 일관하는 친더불어민주당 환경단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환경단체의 힘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화학공장을 더 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미래자동차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중 음극재, 분리막, 양극재가 사용되는데 국산화율이 낮으며 거의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입니다. 제약과 의료기기로 대표되는 바이오 헬스를 미래산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반의를 합니다. 의료 분야는 당연히 일본이 훨씬 앞서고 있는 분야입니다. 일본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만 23명입니다. 노벨상 수로만 봐도 과학, 의학 분야에서 얼마나 한국이 뒤처져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은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단순히 애국심만으로 바라보고 현실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987년 이후 노벨 생리학, 의학상 수상자만 5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학 분야에서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은 한국이 일본에게 질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경제구조가 우리가 같이 사슬해 상부를 일본에 의존하는 바가 훨씬 큼. 둘째, 일본은 수출의 경제성장 비중이 30%에 불과한 내수가 큰 나라이지만 한국은 수출이 어려워지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나라임. 셋째, 일본은 안정된 관료사회를 바탕으로 프로들이 이끄는 사회이고 한국은 단임정부의 무지한 아마추어들이 통치하는 국가여서 지식 수준에서도 매우 딸림. 넷째, 원인 제공을 한국 정부가 했다는 것과 미일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다섯째, 여권에 일본과 말통하는 정치인이 없다는 것도 약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무역전쟁을 한다면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일본에 비해 매우 희박합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나 기술 면에서도 힘들며 대한민국 미래를 너무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곧 제2의 IMF 사태가 터질 것 같습니다. YS 정부 시절 IMF 사태 과정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한미관계도 나쁜데 한일 관계까지도 나빠진 상황입니다. 부디 좌파 운동권적 역사관에서 탈피하고 자유진영의 가치동맹을 튼튼하게 맺어 외교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제적 번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 나라가 속히 정신 차리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